우리 도착했어요. 기장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조종석 앞 유리창 너머로는 여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빗줄기만 보일 뿐이었다. 4초 후 끔찍한 충돌음이 울려 퍼졌다. 대한항공 801편에 탑승한 254명은 화면의 숫자 01가 자신들의 목숨을 앗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1997년 8월 6일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 소유의 대형 2층 항공기가 오늘 밤 국제선 비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원래 이 항공기는 서울에서 두바이로 가는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몇 가지 이유로 두바이행 항편이 막판에 취소되었다. 그 직후 대한항공은 이 시간대에 다른 항편으로 대체했는데 바로 대한민국 서울에서 미국 괌까지 약 3,315km의 비행거리로 약 4시간이 소요되는 KE801편이었다. 공항 보안 절차를 마친 후 승무원들은 비행 경로가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그들을 상당히 놀라게 했다. 기장은 박용철 씨로 42세였으며 9,000시간의 비행 경험이 있었고 그중 B747에서 3,192시간을 보냈다. 박 기장은 대한민국 공군에서 제대한 후 1987년 11월부터 대한항공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그는 저고도에서 엔진이 고장난 B747을 착륙시켜 승객과 승무원 전원을 구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후 불과 한 달 전에 보잉 747 기종의 기장으로 승진했다. 부기장은 송경호 씨로 40세였으며 4,000시간의 비행 경험과 B747에서 1,560시간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부기장 송경호는 1994년 1월부터 대한항공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도 대한민국 공군의 조종사였다. 부기장은 비교적 표준적인 수준의 조종사로 평가받았지만 모의 비행검사관은 부기장 송경호가 약천 후 착륙이 다른 조종사들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종석에는 57세의 남석군이 항공기관사 역할로 탑승하고 있었다. 이 항편에는 총 254명이 탑승했으며 그중 승객 235명과 승무원 19명이었다. 오늘 항편은 승무원들이 51.84톤의 연료를 실었고 총 이륙 중량은 249.7톤이었다. 평소보다 많은 연료는 괌의 악천후 정보와 함께 이 공항의 일부 기술적 문제에 대한 소식을 받은 후 승무원들의 계획에 포함된 것이었다. 이 항편은 등록번호 HL7468의 보잉 747-300으로 운항되었다. 이 항공기는 1984년 12월에 대한항공에 인도되었다. 12년간의 운항 후 5만 시간 이상의 안전한 비행시간을 축적했다. 이는 또한 당시 가장 큰 여객기 기종이었다. 1시 10분, 이륙 후 3시간 이상이 지나 KE801편은 필리핀 해상 36,000피트 고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항공기는 극도로 악천후이고 난기류가 심한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41,000피트의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했지만 나중에 더 나은 기상 조건을 위해 36,000피트로 낮췄다. 이러한 기상 조건으로 비행하면서 승무원들은 밤새 깨어 있어야 했다. 처음에 기장은 약 10시간이 소요되는 두바이행 항편을 계획하여 비행기에서 잠을 자려고 했다. 하지만 괌으로 일정이 변경된 후 단 4시간짜리 비행으로는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착륙 준비를 위한 브리핑이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부기장이 악천후 착륙에 자신이 없어서 기장이 괌 착륙을 담당하기로 했다. 두 조종사 모두 괌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곳이 대한항공의 정기 노선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날씨에는 ILS 계기 착륙 시스템으로 착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 KE801편이 착륙할 활주로는 06L이었다. 계기 착륙 시스템 ILS, 즉 인스트루먼트 랜딩 시스템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무선 신호를 통해 항공기가 정확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공항 시스템이다. ILS는 서로 협력하여 작동하는 두 가지 장비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비는 로컬라이저라고 하며 이 시스템은
조종사가 항공기가 활주로와 일직선상에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항공기가 좌우로 벗어나면 화면에 안내가 표시된다. 두 번째 장비는 글라이드 슬로프라고 하며 항공기의 강하 경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종사가 항공기를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유지하면 화면에 경고와 안내가 표시된다. 그러나 현재 괌공항의 글라이드 슬로프 장비는 정비 중이어서 작동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는 조종사가 착륙 시 고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괌공항의 글라이드 슬로프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정보를 파악한 후 승무원들은 시정이 크게 나빠져 이곳 착륙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경로를 유지하고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지도와 기타 장비의 지원으로 착륙할 것이었다. 1시 38분 착륙 절차가 시작되었다. 괌섬의 날씨는 빠르게 악화되어 폭우, 천둥 번개, 강풍이 몰아쳤다. 승무원들의 시야는 거의 제로였다. 항공기는 속도를 줄였고 플랩 10도가 설정되었다. 악천후에서 글라이드 슬로프 고도 조정 시스템에 지원 없이 200톤이 넘는 거대한 항공기를 착륙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착륙 과정에서 기장은 부기장에게 자신이 조금 피곤하고 꽤 졸리다고 말했으며 대한항공의 빡빡한 비행 스케줄이 자신을 지치게 만든다고 인정했다. 승무원들은 갑작스러운 난기류가 있을 것이라며 객실에 자리를 고정하라는 안내 방송을 했다. 글라이드 슬로프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ILS 계기 착륙 방식으로 착륙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기장은 수동 접근 방식으로 착륙을 전환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ILS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괌의 글라이드 슬로프는 작동하지 않았다. 남은 장비인 로컬라이저는 여전히 단독으로 작동할 수 있었고 승무원들은 이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로컬라이저는 승무원들이 항공기를 활주로와 쉽게 일직선으로 맞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었다. 하지만 고도는 스스로 조정해야 했고 그들이 사용해야 할 마지막 것은 바로 괌공항의 접근 경로를 나타내는 종이 지도였다. 승무원들이 사용한 지도는 1996년 1월에 발행되었지만 괌공항은 1996년 8월에 업데이트했고 이 새 지도는 대한항공이 조종사들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변경 내용은 착륙 중 각 단계의 고도였다. 새 지도가 더 안전한 고도 경로를 가지고 있었지만 구 지도를 따르더라도 여전히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다. KE801편은 060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2500피트 고도의 기준점 플레이크까지 직진할 예정이었다. 그런 다음 승무원들은 항공기를 활주로와 일직선으로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로컬라이저 장비의 신호를 잡을 것이었다. 항공기는 2000피트 고도의 아우터 마커 표지점까지 계속 직진했다. 이곳은 공항구역에 진입하는 위치이므로 통과할 때 컴퓨터에서 소리가 삑삑 날 것이었다. 경로의 마지막 지점은 1440피트 고도의 니미치였다. 여기에 도착하면 활주로가 눈에 보여야만 착륙할 수 있었다. 이 착륙 경로는 높은 언덕과 산이 많아 상당히 위험했다. 그리고 기장이 신뢰하고 사용한 또 하나의 장비가 있었는데 이 장비가 나중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될 것이었다. 또한 기장은 DME라는 약자로 불리는 거리 측정 장비라는 다른 장비에도 신뢰를 두었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와 장비 자체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며 대부분 이 장비는 공항에 설치되어 있어서 측정되는 거리가 곧 항공기와 활주로 사이의 거리이기도 했다. 기장은 거리가 0이 되는 것을 보기만 하면 그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플랩이 25도로 내려졌고 비행 방향이 060 방향으로 변경되었으며 속도가 감소했다. 항공기는 활주로와 일직선을 맞추기 위해 좌회전을 시작했다. 기장은 DME 장비의 거리를 보면서 적절하게 고도를 낮췄다. 부기장은 항공기가 로컬라이저 장비의 신호를 잡도록 설정했고 그들은 쉽게 활주로와 일직선을 맞췄다. 그런데 항공기 컴퓨터에 매우 이상한 알림이 떴다. 컴퓨터가 글라이드 슬로프 장비의 신호도 잡았다고 알린 것이었다. 승무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글라이드 슬로프 시스템이 정비 중이고 작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항공기가 그 신호를 잡을 수 있단 말인가. 혼란과 피로가 점점 더 커졌다. 승무원들은 관제소에 문의하기로 결정했다.
관제소는 글라이드 슬로프가 작동하지 않으며 승무원들이 잡은 신호는 신뢰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고도 하강은 계속되었다. 플레이크 지점을 통과한 후 승무원들은 1440피트의 리미츠 지점에 도달하기 위한 고도를 설정했으며 동시에 2000피트 고도에서 아우터 마커를 지나야 했다. 컴퓨터가 항공기가 2500피트 고도를 통과했다고 알렸지만 승무원들의 시야에는 어떤 불빛도 나타나지 않았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다. 플랩이 마지막 단계인 30도로 설정되었다. 이때 KA801편은 괌 공항으로부터 활주로 06L에 착륙하라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접근에 대해 처음으로 걱정하기 시작한 사람은 부기장이었다. 부기장은 다른 공항으로 방향을 전환하자는 의견을 냈고 기장은 동의했지만 한 번만 착륙을 시도해보자고 했다. 고도는 점점 더 낮아졌다. 승무원들은 모두 활주로 06L 앞쪽에 언덕과 꽤 넓은 계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항공기가 아우터마커 표지점을 통과했다는 삑삑 소리가 조종석에 울려 퍼져 그들이 공항구역에 진입했음을 나타냈다. 이 소리가 울릴 때의 고도는 약 1800피트였고 조종석의 세 사람 중 누구도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우터마커 표지점을 통과하는 고도는 2000피트여야 하는데 KE801편은 1800피트 고도에서 통과했다. 이는 그들이 너무 빠르게 하강하고 있으며 규정된 비행고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공항구역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어떤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부기장은 활주로가 시야에 없다고 알렸고 이것이 그가 착륙 중단을 요청한 두 번째였다. 피곤해 보였지만 기장은 여전히 자신있게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때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있었지만 공항에 가까워질수록 날씨는 더욱 악화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항공기는 1400피트 고도에 도달했다. 승무원들은 계속해서 항공기를 500피트 고도로 하강하도록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500피트 고도에 도달하면 활주로를 볼 수 있기를 바랐다. 지상으로부터 1000피트에서 부기장은 활주로가 여전히 시야에 없다고 알렸다. 두 사람 모두 이 지역에 언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장은 계속했다. DME 장비가 항공기와 송신탑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알려서 기장은 그들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충돌 경고가 울렸다. 부기장이 착륙을 중단했다. 4초 후 기장도 착륙 중단에 동의했고 자동 조종 장치가 연결 해제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너무 늦은 것 같았다. 접근 관제소 호출. 대한항공 도착했나요? 801? 801 듣고 있나요? 저는 그에게 착륙 허가를 줬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그들을 보지 못했나요? 못 봤어요. 801이 착륙하지 않았나요? 안 했어요. 오 마이 갓. 저는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가 호출했고 제가 착륙을 허가했는데 그를 볼 수 없어요. 분명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대한항공 801편은 괌 공항 활주로에서 약 5km 떨어진 비지아 아산미나 산에 충돌했다. 기내 254명 중 25명만이 생존한 채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모두 매우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항공기에는 20톤이 넘는 연료가 남아있어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 불탔다. 생존자의 거의 절반이 퍼스트 클래스 객실에 있었는데 단 4줄의 좌석만 있어서 공간이 매우 넓어 쉽게 탈출할 수 있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 조사를 실시했다. 승무원들의 모든 혼란은 그들이 우연히 글라이드 슬로프 시스템의 신호를 잡았을 때 시작되었다. 관제소가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알렸지만 신호가 여전히 항공기에 수신되어 승무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정비 직원이 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절차에 맞지 않게 끄는 바람에 그날 밤 계속해서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며 불안정하게 작동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음 실수는 조종사의 것이었다. 박 기장은 업무로 인해 너무 지쳐 있었고 특히 일정이 갑자기 변경되어 충분한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사고 현장에서
조사관들은 기장의 가방 안에서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정제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약물을 발견했는데, 이는 기장의 건강에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며 그로 인해 판단력과 상황 처리 능력이 저하되었다. 조사관들은 기장이 항공기와 공항 사이의 거리에 의존하여 고도를 낮췄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거리 데이터는 DME 시스템을 통해 얻어졌는데, 괌 공항의 DME 시스템은 매우 특별했고 바로 이 특수성이 사고로 이어졌다. 일반적인 공항에서는 DME 송신탑이 공항에 위치하여 이 탑과 항공기 사이의 거리가 곧 항공기와 활주로 사이의 거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 지형적 이유로 괌 공항의 DME 송신탑은 공항에서 5km 떨어진 곳, 바로 기준점 니미츠에 설치되어 있었다. 측정된 거리가 0이 되었을 때 승무원들은 도착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공항에서 5km 더 떨어져 있었고, 이곳이 바로 그들이 사고를 당한 위치였다. 그런데 왜 승무원들은 DME 송신탑이 공항 밖에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 원인은 대한항공의 교육과정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DME 송신탑이 100% 공항에 설치되어 있다고 단언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는데, 괌 공항처럼 DME 송신탑을 설치한 다른 많은 공항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다. 각각의 작은 고리들이 끔찍한 재앙의 연쇄를 일으켰다. 대한항공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총 7천만 달러를 배상했다. 이 비극 이후 대한항공은 전체 훈련 절차와 조정석 문화를 변경해야 했다. 하지만 저 밖에는 여전히 잘못된 위치에 DME 송신탑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항공의 미스터리를 더 탐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사고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